이런 건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사지 뭐. 우리 집 체면이란 게 있지 않니? 명절날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멸치볶음과 김치전을 손으로 만져가며 지영은 들었다. 미정의 무시가 담긴 말들. 지영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새언니, 저는 따로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성의껏 만들었어요.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다. 미정의 얼굴이 벌개졌다. 감히 나한테 말을 대들어? 팍! 낮고 무거운 박수 소리. 미정의 손바닥이 지영의 뺨을 후렸다. 지영의 얼굴이 옆으로 휘청거렸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 태수가 입을 열었다. 지영아, 누나가 장난친 거야. 예민하게 굴지 마. 남편까지 자신을 배신했다. 그것이 지영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경계 신축 아파트 단지 S자이. 회색과 흰색의 세련된 외관, 커다란 정문, 널리 퍼진 조경수들. 이곳에 사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착각을 품게 만드는 곳이었다. 단지 입구에는 항상 새로운 외제차들이 드나들었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디자이너 가방과 명품 시계들이 눈에 띄었다. 42세의 미정은 이 단지의 51동에 산 지 5년이 됐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0만 원. 계약서는 남편 기호 이름으로 소유자는 77세의 노인 윤기호 명의였다. 자동차 할부금처럼 매달 월세를 내고 있었지만 세상 누구에게도 이 사실은 말할 수 없었다. 이 단지에서 체면이란 곧 생존이었고 거짓은 진실을 살해하는 칼이 아닌 생명줄이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미정은 아파트 단지 내 고급 커피숍에서 이웃 여자들을 만났다. 그 자리는 마치 미정의 무대였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커피잔을 집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남편이 이 집 현금으로 샀어요. 당시에 투자로 샀는데 요즘 집값 봤어? 정말 운이 좋았죠. 아, 월세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불쌍해요. 매달 남주는 돈이고 적금도 못하고. 이웃 여자들은 감탄했다. 어머, 그래요? 정말 부러워요. 우리 남편도 사업만 잘 되면. 미정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입가에 자신 있는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는 따뜻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우월감으로 충전된 미소였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이미 성공했다. 너희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지라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미정의 남편 기호는 건설회사 부장이었다. 회사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최근 들어 기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다. 다니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기호는 귀가 후 거실 소파에만 앉아 있었다. 아내에게는 절대로 회사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 미정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태수는 미정의 남동생이었다. 40세, 일용직 인테리어 노동자.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일의 유무가 결정됐다. 봄과 가을에는 일이 많지만 겨울에는 한두 달을 건너뛸 수 있었다. 태수의 월급은 불안정했고 아내 지영의 마트 계산원 월급이 가정의 기초였다. 신혼 5년 태수는 제 집 한 채를 가져보지 못했다. 늘 월세 신세였고 그것이 태수의 유일한 콤플렉스였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이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사실 내가 전화한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미정의 목소리는 친절했다. 우리 단지에 지금 월세 매물이 하나 났어.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65만 원. 너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
좋은 동네고 특히 환경이 진짜 좋아. 우리랑 같은 단지면 너도 기분 좋을 거 아니야? 태수는 깜짝 놀랐다. 누나, 정말 그 동네 월세가 그 정도야? 미정은 기분이 좋았다. 동생을 도와준다는 생각이 자신을 조금 더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 요즘 시세가 이 정도지만 우리 동네가 좋아서 웨이팅이 있어. 근데 우리 남편이 부동산 관계자 잘 알아서 소개받은 거야. 너희 안타까워서 말해주는 거니까 빨리 알아봐. 경쟁이 심할 거야. 태수는 지영과 상의했다. 지영의 눈빛이 반짝거렸다. 현재 살고 있던 곳의 월세는 100만 원대였다. 만약 이곳으로 이사를 가면 월세를 30만 원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 지영은 마트에서 받는 월급의 절반을 살림에 쏟았다. 월세를 줄이면 그 돈으로 조금씩 모을 수 있었다. 전세를 잡을 수 있는 날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꼭 이사 가자. 좋은 동네라고 하잖아. 그리고 새언니가 있으니까 뭔가 편할 것 같고. 지영의 말에는 순수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태수는 이틀 뒤 계약을 체결했다. 2년이 지났다. 38세의 지영은 드디어 S자이 아파트 단지의 55동으로 이사를 왔다. 가장 작은 평수, 창문은 작았고 채광은 충분하지 않았다. 거실은 침실만 해도 좁았다. 하지만 지영에게는 이것도 희망이었다. 더 좋은 동네, 더 저렴한 월세, 그리고 새언니와 함께 사는 곳. 그것만으로 지영의 마음은 부풀어 올랐다. 이사 온 첫날, 지영은 창문을 열고 단지의 조경을 바라봤다. 하늘 같은 기분이었다.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엘리베이터에서 미정과 지영이 마주쳤다. 미정은 지영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눈빛은 위에서 아래로 지영을 훑어내렸다. 지영아, 잘 왔어? 팍팍한 마트 일로 지친 얼굴의 지영을 보며 미정은 덧붙였다. 좋은 곳으로 왔으니까 잘 생각해야 해. 이 단지는 자가로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 말은 환영이었지만 그 속에는 명확한 위계가 있었다. 지영은 그것을 느꼈다. 너는 내가 있어서 여기 올 수 있었다. 너는 항상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너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이후 미정의 멸시는 노골적이 됐다. 지영이 마트에서 돌아올 때면 미정은 지영의 얼굴을 살펴봤다. 지영아, 피곤해 보이네. 마트 일이 그렇긴 하지. 근데 정말 저 정도까지 피곤해? 지영이 새 옷을 사입고 나왔을 때는 미정은 말했다. 지영아, 예쁘네. 이런 스타일도 좋긴 한데. 그리고 몇 분 뒤 이웃 여자에게는 저 여자 옷 고르는 센스가 좀 소박해. 하지만 인성이 좋아서 괜찮아라고 속닥거렸다. 휴일에 태수와 함께 외출하는 지영을 봤을 때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태수, 데이트? 좋아 보이네. 그리고 지영에게는 지영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군. 좋아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곧바로 덧붙였다. 우리랑은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지영이 태수에게 호소했다. 새언니 시선이 너무 따가워. 뭔가 날 자꾸 재보는 기분이야. 뭔가 내가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고. 태수는 아내를 안아주지 못했다. 누나가 그런 사람이지. 신경 쓰지 마. 우리 열심히 살면 돼. 남편의 말은 지영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다. 이 결혼 속에서 지영은 혼자였다. 혼자인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마트로 출근할 때마다 새언니를 만날까봐 불안했다. 귀가할 때마다 태수의 무관심에 마음이 무너졌다. 밤이 되면 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 인생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이대로 살다가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결혼은 정말 이대로 계속되어야 할까? 생각은 자꾸 어두워졌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지영이 이 아파트 단지로 이사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6개월 동안 매일 똑같은 날들이 반복됐다. 마트에서 돌아와 새언니의 시선을 피하고 태수의 무관심을 견디고 밤이 되면 천장을 바라보는 일들. 지영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다. 눈빛도 입가의 웃음도 없어졌다. 명절이 다가왔다. 태수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다. 태수야, 명절에 집에 와. 누나도 온다고 했어. 태수는 지영에게 말했다. 엄마 댁에 가야 해. 명절이니까. 지영은 대답했다. 알았어. 명절 당일 지영은 새벽부터 떴다. 멸치를 삶고 불을 지펴 멸치볶음을 만들었다. 손으로 직접 김칫잎을 따서 김치전도 부쳤다. 1시간을 들었나? 2시간을 들었나? 지영의 손가락은 화상으로 빨개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태수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다. 태수의 어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미정과 기호가 식탁에 앉았다. 지영은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어머니, 제가 해온 음식들입니다. 미정의 눈이 움직였다. 멸치볶음을 봤다. 김치전을 봤다. 지영이 만든 음식들을 훑어봤다. 미정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다. 이런 건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사지, 뭐. 목소리는 작았지만 충분히 들릴 크기였다. 우리 집 체면이란 게 있지 않니? 명절 음식이 이 정도야?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미정을 말리지 않았다. 태수도 태수의 어머니도 입을 다물었다. 지영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미정은 계속했다. 우리 기호가 다니는 회사 임원진들 아내들은 다 유명 셰프한테서 배운 사람들이야. 매달 계절 요리 강좌도 다니고.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음식은. 미정의 말은 채 끝나지 않았다. 지영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다. 새언니, 저는 따로 배울 시간이 없어요. 일하고 집에 와서 밥만 하고 또 일하러 나가거든요. 그래도 성의껏 만들었어요. 새언니가 싫어하시는 건 알겠지만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영이 감히 미정에게 말을 한 것이었다. 반박을 한 것이었다. 미정의 얼굴이 벌개졌다.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미정의 손이 들렸다. 팍! 낮고 무거운 소리와 함께 미정의 손바닥이 지영의 뺨을 후렸다. 시끄러운 박수 같은 소리가 식탁을 울렸다. 지영의 얼굴이 옆으로 휘청거렸다. 뺨이 화끈거렸다. 아니, 더 깊숙이 무언가가 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영의 존엄이 깨어지는 소리였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식탁에 침묵만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지영은 태수를 봤다. 자신의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기다렸다. 태수가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냈다. 지영아, 누나가 장난친 거야. 예민하게 굴지 마. 그것이 끝이었다. 지영의 마음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맡고 있는데도 누나가 장난친 거야라고 말했다. 미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앉았다. 어머니, 밥 맛있어요. 지영은 그 자리에서 거리를 두었다. 신체는 식탁에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떠나 있었다. 뺨의 통증보다 가슴의 통증이 훨씬 컸다. 며칠이 지났다. 뺨의 빨간 자국은 사라졌지만 지영의 마음은 여전히 피어 있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모든 곳에서 지영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태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날 오후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지영은 계산대에서 마지막 손님을 처리했다. 피곤했다. 무겁었다. 살아있는 것도 죽어있는 것도 아닌 그 어딘가의 상태였다. 마트를 나오면서 지영의 눈은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 앞에 섰다. 명확한 이유 없이 그냥 뭔가 다른 것이 필요했다. 현재의 인생이 아닌 다른 인생이 필요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계산대 옆에 작은 로또 판매대가 있었다. 지영은 거기 서 있는 자신을 봤다. 거울처럼 비친 자신의 모습, 패배한 표정, 지쳐있는 눈빛, 내려앉은 어깨. 이 모습이 정말 자신일까? 이것이 자신의 인생일까? 지영의 손이 움직였다. 지갑을 열었다. 1,000원짜리 동전을 꺼냈다. 로또 한 장 주세요. 목소리는 작았다. 편의점 직원이 로또 티켓을 건넸다. 오늘 운이 좋으실 거예요. 지영은 웃음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은 손에 든 로또 티켓을 봤다. 얇은 종이 한 장. 이 종이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영은 그것을 들고 집에 돌아갔다. 밤이 깊었다. 태수는 이미 자고 있었다. 지영은 창가에 앉아 그 로또 티켓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다음 주, 일주일 뒤에 번호가 나온다.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어쩌면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모른다. 지영은 그 로또를 베개 밑에 넣었다. 희망과 절망의 경계에 있는 종이 한 장. 그것이 지영의 모든 것이 되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영은 그동안 매일 같은 일들을 반복했다. 마트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밥을 하고 태수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베개 밑에 로또 티켓을 만지며 기다렸다. 당첨될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렸다. 로또 당첨 번호 발표 날. 지영은 마트의 계산대 뒤에서 휴대폰을 몰래 꺼냈다. 손이 떨렸다. 번호를 검색했다. TV 화면에 숫자들이 뜨기 시작했다. 첫 번째 번호. 맞았다. 두 번째 번호. 맞았다. 세 번째 번호. 맞았다. 네 번째 번호. 맞았다. 다섯 번째 번호. 맞았다. 마지막 번호. 손가락이 떨렸다. 화면을 누르기가 무서웠다. 마지막 번호도 맞았다. 로또 1등. 상금 15억 원. 지영의 손에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숨이 안 쉬어졌다. 눈앞이 하였다. 이것이 현실인가? 꿈인가? 지영은 휴대폰 화면을 수십 번 봤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모든 번호가 맞았다. 지영아, 뭐해? 손님 계산해. 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계산을 했는데 금액을 제대로 입력했는지 모르겠다. 손님이 여기 뭐예요? 라고 물었다. 지영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퇴근 시간이 올 때까지 지영은 1시간을 견뎠다. 아니, 영원 같은 1시간을 견뎠다. 계산을 하면서도 손님을 대하면서도 지영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퇴근 후 지영은 직접 로또 판매점으로 가서 당첨 확인을 했다. 종이 티켓을 제출했다. 직원이 스캔했다. 몇 초의 침묵. 그리고 직원이 말했다. 축하합니다. 1등 당첨입니다. 그 말이 지영을 완전히 깨웠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15억 원의 현실. 지영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현실. 지영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섰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응징의 눈물이었다. 이제 나는 다르다. 이제 정말 다르다. 그리고 그들도 알게 될 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의 마음은 이미 결정해 있었다. 이 결혼은 끝이다. 태수와의 삶은 끝이다. 이 아파트도 떠나야 한다. 미정도 떠나야 한다.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 그 밤 지영은 태수에게 말했다. 태수야, 우리 이혼하자. 태수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이혼하자는 거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태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농담인 것처럼. 뭐 하는 소리야? 갑자기 왜? 지영은 차분했다. 오래 전부터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결심했어. 우리는 맞지 않아. 누나도 화낼 거고, 엄마도 화낼 거고. 뭐 하는 짓이야? 그건 너와 누나가 생각할 일이야. 나는 이제 안 봐도 돼. 며칠이 지났다. 지영은 조용히 증거를 모았다. 태수가 평소에 한 폭언들의 녹음 파일, 생활비를 주지 않은 통장 기록, 신용카드 청구서, 모든 것을 모았다. 지영은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태수는 계속 말했다. 뭐 하는 거야? 이혼? 웃기지 마. 누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하지만 지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누나한테 직접 말해. 법원에서의 조정은 빠르게 진행됐다. 지영이 모아온 증거들이 명확했다. 폭언, 생활비 미지급, 정서적 학대. 판사는 지영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 승소. 이혼 판결이 나던 날 미정의 전화가 울렸다. 지영아, 뭐 하는 거야? 너 정신 있어? 우리 태수가 뭐 잘못했는데 이혼이야? 미정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지영은 차분했다. 새언니, 이건 저와 태수의 일입니다.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지영은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지영은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이 순간부터 지영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지영은 로또 당첨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태수에게도 미정에게도 변호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지영의 통장에만 15억 원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지영은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한 가지, 지영이 명확히 결정한 것이 있었다. 미정이 자신을 폄하하고 무시했던 그 아파트. 그 S자의 아파트. 지영은 그 집을 손에 넣기로 결심했다. 이혼이 완료된 지 보름이 지났다. 지영은 은행에 방문했다. 로또 당첨금을 찾기 위해서였다. 종이에 적힌 숫자들이 현실이 되었다. 15억 원. 지영의 손에 쥐어졌다. 지영은 그 돈을 들고 부동산에 향했다. 부동산 앞에서 잠시 멈췄다. 거울 같은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이제 자신은 다른 사람이었다.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더 이상 속수무책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지영은 부동산 문을 밀고 들어갔다. S자의 아파트 단지 51동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직원의 눈빛이 변했다. S자이요? 그곳 51동 말씀하시는 거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이 컴퓨터를 켜서 뭔가를 검색했다. 혹시 사실 파악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매 문의신가요? 일단 정보부터 알고 싶어요. 그 집이 팔려고 나왔나요? 직원이 말했다. 아직 시장에 안 나왔는데. 사실 그 집 주인 지금 골치 아프거든요. 세입자가 월세를 밀려고 있어서. 지영의 눈빛이 반짝했다.
월세를 밀고 있다고요? 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0만 원인데 벌써 석 달을 못 내고 있어요. 주인이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자꾸 핑계를 대더라고요. 요즘 그런 사건들이 많아서. 어쨌든 그 집 주인은 팔고 싶어 하고 있어요. 지영은 마음을 졸였다. 이것은 기회였다. 절호의 기회였다. 그 집 주인이 누구예요? 윤기호라는 70대 분인데. 혹시 아세요? 지영은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지영은 이미 윤기호를 찾기 시작했다. 부동산 직원에게 연락처를 물었다. 죄송한데 주인분 연락처 알려줄 수 있을까요? 직접 연락해보고 싶어요. 부동산 직원은 처음엔 주저했다. 하지만 지영이 저도 그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윤기호의 연락처를 건넸다. 그날 저녁 지영은 윤기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S자이 아파트 51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윤기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죠? 부동산에서 연락처를 얻었는데요. 혹시 그 집 저한테 팔 생각 있으세요? 며칠 뒤 지영과 윤기호가 커피숍에서 만났다. 70대의 노인이었다. 얼굴은 피로해 보였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 지영 씨. 저 그 집 정말 팔고 싶어요. 그 세입자가 월세를 자꾸 안 내거든요. 벌써 석 달을 못 내고 있고 내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도 안 내요. 그럼 그 세입자가 누구예요? 윤기호가 한숨을 쉬었다. 어떤 여자인데 자꾸 내 돈이 있는 줄 알고 있어. 남편이 건설회사 임원이라고 자랑도 하고. 근데 월세는 자꾸 밀리고. 이상하더라고요. 지영은 심장이 철렁했다. 그 여자. 그것이 미정이었다. 그 여자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미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지영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세상은 정말 신기하게 돌아간다. 미정이 항상 자랑하던 자가 아파트. 그것이 사실은 월세이고 심지어 월세를 밀고 있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윤기호가 설명했다. 아,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그 세입자가 안 내면 강제 집행도 생각 중이고. 혹시 지영 씨가 그 집 사고 싶으신 건가요? 빨리 결정해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이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지영이 물었다. 그 집 얼마에 파세요? 윤기호가 말했다. 현재 시세가 18억 정도 되는데 이 상황 때문에 18억에서 18억 5천 정도에 팔려고 해요. 빨리 돈을 걷고 싶거든. 지영은 계산했다. 18억 5천. 자신에게 있는 15억 원. 부족했다. 약 3억 원이 모자랐다. 하지만 지영에게는 방법이 있었다. 대출이었다. 좋아요. 저 그 집 사겠습니다. 윤기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떴다. 정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내 심장이. 지영은 은행을 찾았다. 대출을 신청했다. 15억을 가진 사람에게 3억 원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승인이 떨어졌다. 며칠 뒤 지영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새 소유주 박지영. 법적 절차는 완벽하게 밟혔다. 등기부등본도 변경되었다. 이제 그 아파트는 지영의 것이었다. 하지만 지영은 아직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미정도, 태수도, 누구도. 지영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은 미정에게 통보할 것이었다. 세입자를 퇴거시키라는 통보가 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이었다. 미정의 핸드폰이 울렸다. 부동산으로부터의 전화였다. 이제 미정님은 그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새 소유주가 정해졌으니까요.
일주일 내에 퇴거해 주세요. 미정은 어리둥절했다. 뭐라고요? 우리 집을 팔았다고? 네, 그렇습니다. 월세를 밀려서 그런 결과입니다.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법원의 명령에 따르셔야 합니다. 그 밤 미정의 세상이 무너졌다. 자신이 자랑하던 집이 사실은 월세였다. 그리고 그 월세를 못 내서 이제 쫓겨날 상황이 되었다. 세상이 뒤집혔다. 미정은 기호에게 외쳤다. 너 몰랐어? 우리 집이 팔렸대. 넌 뭐 했어? 회사도 망했잖아. 우리 어떻게 돼? 기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사 부도 소식도 터졌기 때문이었다. 기호의 건설회사는 공식적으로 파산 신청을 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미정은 휴대폰을 들었다. 동생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수야, 큰일이야. 너 우리 집 문제 안 들었어? 우리 이제 거기 못 산다고. 태수는 조용했다. 누나, 이미 들었어. 근데 그건 누나의 문제야. 왜 나한테 전화해? 미정은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 너도 나한테 등을 돌려. 하지만 미정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 새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미정이 그토록 무시하고 폄하했던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의 집주인이라는 것을. 퇴거 통보서가 미정의 우편함에 꽂혔다. 흰 봉투. 그 봉투가 모든 것의 끝을 알렸다. 미정은 손가락이 떨리며 봉투를 뜯었다. 법원의 공식 서류였다. 강제 집행 예고. 그리고 새 소유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지영. 박지영? 미정이 중얼거렸다. 누구? 그 이름이 친숙했다. 하지만 미정은 그 이름의 주인을 떠올릴 수 없었다. 아니, 떠올리기를 거부했다. 미정은 즉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다. 미정입니다. 우리 집 새 소유주가 박지영이라던데 그게 누구예요? 부동산 직원은 말했다. 아, 그분이요? 저도 최근에 만났는데 젊은 여성분이셨어요. 매우 결단력 있는 분이었어요. 미정은 전전긍긍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다. 미정은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수야, 박지영이라는 여자를 알아? 우리 집 새 주인이 그 여자래. 태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누나, 지영이야. 뭐? 지영이. 내 전 아내야. 박지영. 미정의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다. 세상이 흔들렸다. 그 여자, 마트 계산원, 그 밑도 끝도 없는 여자, 미정의 집주인이라고. 농담이지?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여자가 우리 집을 사? 돈이 있어? 그 여자가. 태수는 조용히 말했다. 누나, 알고 싶지 않으면 물어보지 마. 지영이 뭘 했는지는 지영의 일이야. 전화가 끝났다.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뒤집혔다. 지영. 그 여자. 자신이 얼마나 많이 무시했고 폄하했던 그 여자가. 미정은 핸드폰을 들었다. 지영의 번호를 검색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누구세요? 지영아, 나 새언니야.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 새언니. 뭐 하셨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나 차분했다. 지영아, 너. 우리 집 새 주인이 너라고. 침묵이 흘렀다. 길고 긴 침묵. 그리고 지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럼 어떤가요? 뭐, 어떤가고. 장난하는 거야? 너 돈이 어디서 났어?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건 저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새언니. 개인적인 일? 우리 집이 개인적인 일? 지영아, 제발 농담이야.
이 통보서 취소해 줄 수 있지? 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지영이 말했다. 새언니, 법적으로 이미 진행된 일입니다. 통보서 받으신 지는 아마 2주일 정도 되셨을 거예요. 일주일 내에 짐을 정리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일주일? 어디를 가? 우리 갈 곳이 없단 말이야. 지영아, 제발. 난 너를 도와줬잖아. 좋은 동네 여기로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줬잖아. 지영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그것은 더 이상 겸손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새언니 기억하세요? 제가 이사 온 날 새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이 단지는 자가로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계속 폄하했어요. 저 여자 센스가 소박해. 마트 일이 힘들겠네. 우리는 달라고요. 미정이 입을 열었다. 그건. 그리고 새언니가 기억하세요? 명절날 뺨을 때린 거요. 그리고 남편이 제 편도 들어주지 않고 장난이야라고 한 거요. 저는 그걸 잊지 않았어요. 미정은 대답할 말을 잃었다. 지영이 계속했다. 이제 새언니를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새언니가 저를 무시했던 것처럼 이제 저도 새언니에게 동정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법적 절차에 따라 일주일 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미정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지영의 말들이 계속 울렸다. 미정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여자는 초라했다. 주름진 얼굴, 흐린 눈빛. 그 여자가 자신이었다. 그 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소문으로 들끓었다. 새언니 미정과 남동생의 아내 지영의 일화가. 그 여자가 집을 샀대? 그 마트 계산원? 돈이 어디서 났대? 뭔가 역전이 일어났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옮겨다녔다. 미정이 단지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눈길이 달라졌다. 더 이상 우월감 어린 눈빛이 아니었다. 측은함도 멸시도 아니었다. 호기심이었다. 그 호기심은 더 날카로웠다. 커피숍에서 만나던 이웃 여자들은 미정에게 물었다. 미정님 정말이에요? 너 집이 팔렸대? 미정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새 주인이 신고 전 남동생 아내라고? 정말 운명 같은데? 미정은 아파트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다. 밖에 나갈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다. 그 시선은 예전과 달랐다. 우월감 어린 시선이 아니라 호기심과 약간의 즐거움이 섞인 시선이었다.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는 것처럼. 기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회사 파산, 집 문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거울을 보는 것도 피하기 시작했다. 미정은 밤이 되면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예전과 같은 천장을 보면서도 그 하늘은 완전히 달라 보였다. 어두웠다. 검었다. 끝이 없는 어둠이었다. 6일째 되는 밤 미정은 짐을 정리했다. 몇 년을 살던 집의 짐들. 그것들을 모두 박스에 담았다. 명품 가방, 명품 옷, 모든 것이 이제 의미 없어 보였다.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밤 미정은 아파트의 창문을 열고 밖을 봤다. S자의 아파트 단지. 자신이 자랑하던 그곳. 이제 그 모든 것이 지영의 것이었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전화가 바로 끊겼다. 그날 오전 10시 미정은 마지막 짐을 들고 아파트를 나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수 없었다.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의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미정이 나간 지 이틀 뒤 지영은 아파트의 열쇠를 받았다. 새 열쇠였다. 지영의 열쇠였다. 손에 든 열쇠를 바라봤다. 차가운 금속이 햇빛에 반짝였다.
지영은 천천히 아파트 문을 열었다.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이제 이곳은 완전히 자신의 공간이었다. 거실이 넓어 보였다. 미정이 살 때는 좁아 보였던 그 거실이 이제는 광활해 보였다. 지영은 거실의 중앙에 섰다. 천천히 돌았다. 한 바퀴, 두 바퀴. 마치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같은 햇빛이었지만 다르게 느껴졌다. 이전에는 남의 집의 햇빛이었다. 이제는 자신의 집의 햇빛이었다. 지영은 침실로 갔다. 침대도 남아 있었다. 미정이 놓고 간 침대였다. 지영은 그 위에 누워봤다.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이 천장도 자신의 것이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복수의 눈물이었다. 한편 미정은 모텔에 있었다. 택시 한 대가 짐들을 실어 날랐다. 그것이 전부였다. 명품 가방들, 명품 옷들, 모든 것들. 이제 그것들은 의미가 없었다. 기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텔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건설회사 부도 신청이 완료됐다. 신문에도 났다. 강호건설, 부도 신청. 임직원 급여 미지급 사퇴. 그 기사를 본 것은 미정이었다. 기호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미정이 기호를 봤다. 그 남자가 자신을 보호해줄 수 없는 남자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 남자는 자신도 보호할 수 없었다. 미정과 기호는 이제 함께 추락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들었어? 그 여자가 새 집주인이래. 그 마트 직원. 정말 이상한데? 어디서 그 돈이 났을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옮겨다녔다. 한 주민이 SNS에 올렸다. S자이 아파트 드라마 같은 일 있었어요. 아는 사람 있으세요? 그 포스트는 순식간에 공유되었다. 댓글들이 달렸다. 뭐예요? 이게 뭔 이야기? 자세히 알려줄래?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였다. 다음에는 근처 주민들 사이로. 그리고 마침내 인터넷 커뮤니티로. S자이 아파트 새 주인, 마트 직원. 체면 부리던 년 쫓겨났대. 역전의 드라마, 로또 1등 당첨까지. 온갖 루머와 추측들이 나왔다. 일부는 사실에 가까웠고 일부는 완전한 거짓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였다. 미정의 거짓이 들통났다는 것이었다. 기호의 회사 동료들도 알았다. 자네 집이 팔렸대? 왜 집을 팔았나? 그리고 새 집주인이 뭐 하던 여자라고? 기호는 직장에서도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터졌다. 건설회사 임직원들이 급여 미지급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다. 기호도 그 소송에 포함될 것이 확실했다. 기호는 이제 법정에서도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아졌다. 미정은 모텔방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다. SNS를 열었다.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 악플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여자 남편 회사도 망했대. 월세인 줄도 몰랐나 봐. 진짜 웃기네. 저 정도면 세상에서 가장 창피한 일이지 않나? 미정은 휴대폰을 내팽겼다. 손이 떨렸다. 이게 현실인가?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집이 사실은 월세였다. 그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집이 자신이 가장 무시하던 여자의 것이 되었다. 그날 밤 미정은 창문을 통해 S자이 아파트 단지를 봤다. 멀리서 보는 그 단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미정은 그 안에 있지 않았다.
지영은 그와 반대로 그 아파트 안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이제 달라 보였다. 어깨가 펴졌다. 눈빛이 밝았다. 그 여자는 지영이 아니었다. 지영은 이제 다른 여자가 되어 있었다.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태수였다. 지영아, 정말 집을 샀어? 네. 지금 뭐 해? 지영이 대답했다. 제 집에서 천장을 보고 있어요. 태수가 한숨을 쉬었다. 누나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새언니는 이미 다 받았으니까요. 전화가 끝났다. 그 밤 신문 기사가 났다. 건설사 부도 임직원 급여 미지급 사태. 피해 직원 100명대. 그 기사 옆에는 미정의 거짓이 얼마나 황당한 것이었는지를 다루는 온라인 기사도 있었다. 자가 아닌 월세를 자가라고 강제 퇴거까지 당한 30대 여성. 미정의 휴대폰은 계속 울렸다. 옛날 친구들, 지인들 모두들 묻고 싶었지만 누구도 직접 전화하지는 않았다. SNS만 계속 울렸다. 지영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영은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지영은 자신의 아파트의 창문을 열고 밖을 봤다. 밤하늘이 보였다. 별들이 떠 있었다. 지영은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미정과 기호는 여전히 모텔에 있었다. 연장 비용도 쌓여가고 있었다. 기호는 일자리도 잃었다. 건설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혔기 때문이었다. 공식 폐업 신청이 났다. 신문 기사들이 계속 나왔다. 건설사 부도 300억대 손실, 임직원 급여 미지급 사태 확대, 강호건설 기호 부장, 배임 혐의로 고소. 기호의 이름은 부정적인 맥락에서만 나왔다. 미정은 매일 천정만 봤다. 모텔의 천정. 무결한 천정. 아무 감정도 없는 천정. 거울은 보지 않았다. 거울을 보면 자신이 무엇이 되어 있는지 알까봐. S자의 아파트 단지는 매일이 드라마 같았다. 주민들은 계속 미정의 이야기를 했다. 들었어? 그 여자 이혼했대? 남편이 마트 계산원 아내한테 당했대? 보증금도 못 내서 쫓겨났대? 근데 지금 어디서 사나? 모텔에서 산다더라. 어떻게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지? 아파트 단지의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다. 새 집주인님 환영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글 아래 댓글들이 달렸다. 와, 드라마 같은 일 있었네요. 이전 주인이 정말 그랬대요. 역전의 복수네. 너무 멋있는데? 지영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생활했다. 출근도 마트로 계속 나갔다. 아직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돈이 많아졌어도 지영은 계산대를 떠나지 않았다. 무언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아니, 정확히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미정의 우편함에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모텔로 배송된 편지. 발신인 윤기호 변호사. 내용 밀린 월세 독촉장. 현재까지 미정님은 보증금 5천만 원과 월세 18개월분 2,700만 원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을 진행하겠습니다. 미정은 그 편지를 손가락으로 집어던졌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돈은 없었다. 일자리도 없었다. 남편도 배신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날 밤 기호는 미정에게 말했다. 미정아, 나 자살하고 싶어. 미정은 기호를 봤다. 그 남자의 얼굴에는 더 이상 기호가 없었다. 남편도 아버지도 아무것도 아닌 그저 패배한 사람만 있었다. 하지 마. 우리 아직 살 수 있어.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루가 지났다. 다음 날 오후 미정은 혼자 모텔 밖으로 나갔다. S자의 아파트 단지로, 자신의 집 근처로, 아니,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닌 곳으로. 아파트 앞에 섰다. 주민들이 지나갔다. 누군가 미정을 봤다. 저 여자 전 주인 아니야? 속닥거림이 들렸다. 미정은 무시했다. 지영의 아파트 문 앞에 섰다. 손가락이 떨렸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지영이 나왔다. 미정을 봤다. 그 시선은 차갑했다. 더 이상 겸손한 눈빛이 아니었다. 새언니, 뭐 하신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미정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떨렸다. 눈물이 나왔다. 미정은 무릎을 꿇었다. 지영아. 미정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너무 많이 상처 줬어. 뺨도 때렸고, 무시도 많이 했고. 정말 미안해.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미정을 봤다. 미정은 계속했다. 우리 집, 우리 좀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줄 수 없을까? 네. 우리 갈 데가 없어. 남편도 일을 잃었고, 돈도 없고. 제발. 한 번만. 제발. 지영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복수의 미소였다. 새언니 기억하세요? 지영이 말했다. 새언니가 저한테 말했던 거요.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 말 기억하세요? 미정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지영이 말했다. 이제 제가 말할 거예요. 이 집은 새언니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영은 문을 닫았다. 철컥. 그 소리는 미정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미정은 그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울음소리가 나왔다. 모두가 봤다. 아파트 주민들,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봤다. 저 여자 울고 있네? 뭐 하는 거야? 진짜 불쌍하네. 자업자득이지. 댓글처럼 떨어지는 말들. 미정은 그 말들을 들었다. 모두 들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다. 무릎이 바닥에 부착된 것처럼 일어나지 못했다.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아파트 앞에서 미쳐있는 여자가 있어요. 경찰이 왔다. 미정을 데려갔다. 미정은 저항하지 않았다. 경찰서에 앉아있는 미정. 기호는 미정을 찾지 않았다. 태수도 찾지 않았다. 아무도 미정을 찾지 않았다. 그 밤 미정은 혼자 남겨졌다. 경찰서의 벤치. 그 벤치에서 미정은 자신의 삶을 생각했다. 미정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 자가 아파트, 명품 가방, 우월감.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 거짓이 자신감이 될 때 그것은 독약이 된다고 누군가 말했다. 미정은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얼마나 독한 독약을 마시고 있었는지. 반대편 S자의 아파트의 거실에서 지영은 혼자 앉아 있었다. 복수는 통쾌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쓰리었다. 그 쓰림은 무엇인가? 지영은 그것을 모르고 싶었다. 지영은 거실의 창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은 차갑고 외로웠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3개월이 지났다. 미정은 여전히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기호는 조용해졌다. 말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미정은 시간제 일을 시작했다. 편의점, 마트, 어디든지. 월세를 내기 위해. 모텔비를 내기 위해. 살기 위해. 신문에는 더 이상 미정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나오는 것은 건설사 임직원들의 소송 진행 상황이었다.
기호의 이름도 수십 번 나왔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옛 뉴스였기 때문이었다. 태수는 누나를 찾아가지 않았다. 지영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들의 인연은 끝났다. 그리고 지영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산다. 여전히 마트에 나간다. 계산대에서 손님들의 바코드를 스캔한다. 같은 일을 한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느 날 오후 지영은 마트의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손님이 물었다. 직원님,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뭔가 밝아 보여요. 지영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 미소는 거짓이 아니었다. 진짜 미소였다. 지영은 정말로 달라졌다. 복수가 끝난 후 지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 복수는 통쾌했다. 하지만 복수가 자신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복수는 미정을 무너뜨렸지만 지영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다. 지영은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상대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퇴근 후 지영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자신의 아파트. 이제 이곳은 복수의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자신의 보금자리였다. 평온한 공간이었다. 지영은 거실에 서서 창문을 열었다. 저녁 햇빛이 들어왔다. 그 햇빛이 아파트의 거실을 노랗게 물들였다. 지영은 중얼거렸다. 아, 이게 진짜 부자인 거구나. 아파트를 구매한 뒤 지영은 생각이 많았다. 남은 돈으로 뭘 할까? 그때부터 지영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다. 지영은 변호사를 만났다. 저 이 아파트를 팔고 싶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깜짝 놀랐다. 방금 산 아파트를 팔아요? 지영이 말했다. 네. 저는 이 집에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돕기 위해 살고 싶어요. 아파트는 곧 팔렸다. 18억 5천. 지영은 그 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로 지영은 쉼터를 지었다. 혼자인 여자들을 위한 쉼터. 당신처럼 혼자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을 위한 공간. 두 번째로 지영은 기술학원을 세웠다. 마트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을 위해.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 번째로 지영은 마트에서 계산 담당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의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유튜브에, 팟캐스트에, 어디든 들어줄 사람이 있는 곳에.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입니다. 저는 마트 계산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산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공감했다.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이던 누군가들,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누군가들, 그들이 모두 지영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댓글들이 달렸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정말 감동했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영은 댓글 하나하나를 읽었다. 그 댓글들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었는지 알았다. 그리고 지영은 마음 정했다. 자신이 받은 상처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자신이 입은 무시를 다른 누군가에게 하면 안 되겠다고. 자신이 느낀 절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안 되겠다고. 어느 날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정이었다. 아니, 이제 더 이상 미정이 아니었다. 그냥 누군가 여자였다. 지영아, 난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호소적이었다. 지영이 대답했다. 새언니,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진짜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런데 제가 용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새언니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지영이 말했다. 새언니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세요. 이전의 체면은 잊으시고요. 그 말이 미정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지영은 들을 수 없었지만 미정은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전화가 끝났다. 밤이 되었다. 지영은 아파트의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이 보였다. 별들이 떠 있었다. 그 별들은 어제의 별과 같은 별이었지만 지영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별은 여전히 높이 떠 있었다. 그리고 지영도 이제 다르게 높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지영은 더 이상 높이를 재려고 하지 않았다. 지영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누구인가? 그 여자는 지영이다. 하지만 전과는 다른 지영이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평온이 있다. 아파도 행복해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이. 지영은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미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웃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축하하는 웃음이었다. 나는 이제 정말 다르다. 하지만 그건 남을 무너뜨려서가 아니라 내가 일어서서이구나. 밤이 깊었다. 세상은 조용했다. 도시의 불빛들만 반짝일 뿐이었다. 지영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이전의 천장이 아니었다. 이전의 천장은 절망이었다. 이제의 천장은 희망이었다. 그리고 지영은 생각했다.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가? 그것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지영은 이제 그런 부자가 되었다. 돈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있는. 밤이 더 깊어졌다. 도시의 불빛은 점점 꺼졌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속 불빛은 더욱 밝아졌다. 이제 진짜 살 수 있겠다. 내 방식대로. 그렇게 지영의 밤은 깊어졌고 새로운 아침은 시작되었다. 그 아침은 전과 다른 아침이었다. 절망의 아침이 아니라 희망의 아침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영은 이제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존중을 되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흙수저라 부를 때 진짜 중요한 건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 내 마음의 품격이겠죠. 결국 지영은 돈이 아닌 자존감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여줬죠. 진짜 부자는 체면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